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예, 바로 딱 보도록 정리하시죠.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갈 길이 멀어요. 예, 예. 자, 오늘은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만 유일하게 0.6%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0.6을 내렸습니다. 이 퍼센트 맞죠? 예, 예. 갑자기 퍼센트지가 똑같아서 제가 혹시 실수를 했나 싶은데,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6% 급락을 했습니다. 왜 시장별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는 뭐 계속해서 다른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뭐 빅테크 기업들의 릴레이 어닝 쇼크가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제가 지금까지 뭐 알파벳, MS에 이어 메타 너마저였다면 이제는 알파벳, 뭐 MS, 메타 이어 아마존 너마저,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누가 못하나 뭐 대결을 하는 아침에 정도인데. 뭐 누군지 저희는 공개하면 절대 안 되지만 네. 아침에 아는 분이 갑자기 저희 방송하러 오는데 저희를 뛰어나와서 아마존 왜 이래요? 뭐 사실은 다들 공포감에 빠졌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그러니까 지금 예. 시간 외에서 100달러를 훨씬 밀리고 있는데 이 아마존이 이건 아니잖아요. 뭐 좀 이런 상황인데. 아까 시간 외에서 뭐 20% 빠지는 거 보고 전 너무 맞아요. 놀랐어요. 아마존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메타가 어제 시간 내에서 한 20%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이게 24%까지 그러니까요. 급락을 하기도 하는 등 뭐 안 좋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나스닥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3분기 GDP 성장률 지표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뭐 골디락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연율 기준으로 해서 2.6% 상승으로 나왔는데 1분기, 2분기가 다 마이너스여서 이제 뭐 경기 침체 본격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좀 돌아서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축을 해도 경기가 잘 받쳐주는구나에 대한 뭐 감사함 뭐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물가, 거기에서도 물가 지수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많이들 빠졌습니다. 특히 가중평균 물가 지수는 전분기에 9.1이었는데 4.1이 나왔고 이게 예상치가 5.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찾고 싶은 이 사람들에겐 이게 매우 환영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고, 이는 연준이 11월 회의 이후에는 긴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일단 GDP 자체 그 하나하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분기 GDP에서 나오는 물가 지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후행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후행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역할만 해줄 뿐이지 사실은 저거 자체가 어떤 선행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제가 주목한 부분은 경기 둔화의 시그널을 줬다는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싶어요. 위에 차트 보시면 성장 기여율을 각 항목별로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노란색 맨 끝에 노란색 이 선이 시장 컨센서스고요. 검은색 성장률이 그 위에 올라가 있죠. 시장 컨센서스로 위로 올라섰는데 위에 플러스 초록색은 정부 지출,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해서 성장률을 조금 끌어올렸고요. 제일 많이 끌어올린 게 이제 회색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이 이제 굉장히 좋았고 이게 특히 이제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면서 유럽의 그 LNG라든지 뭐 등등 수출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측면들이 사실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색, 그 아래 하늘색 부분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죠. 근데 이제 그 전분기에 비해서 이게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 짙은 파란색은 민간 투자가 줄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줄어든 부분은 향후의 성장률 둔화의 어떤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네거티브한 부분이고요. 민간 소비 지출이 1.4% 증가했는데 2분기에 이제 2.0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소비 지출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민간 소비 지출에서 가장 핵심 지표는 최종재 지출이거든요. 뭐 중간재라든지 원자재 말고 최종재는 이제 완제품이 돼서 판매한. 그래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비 지출 지수가 최종재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은 그나마 전분기 2.0, 이번에 1.4인데 이게 이제 이번 분기 보면 최종재 지출은 0.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2분기에 0.5, 1분기에 2.1 이렇게 증가율이었다면 증가율이 완연히 둔화되고 있어요. 결국 최종재 지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지금 마이너스 돌아서기 직전까지 가 있다. 그래서 번스타인의 에릭
그 위노그라드라는 그 이코노미스트죠. 지금 이사인데 이분은 헤드라인 지표 좋아졌는데 2분기보다 3분기의 경기도나 방향성이 더 뚜렷해졌다. 3분기 지표 자체가 이렇게 포커싱을 좀 하고 있고요. 개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한두 번 정도 그 분기 성장세가 지금처럼 둔화된다면 경제는 바로 침체로 빠져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숫자 자체는 썩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방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줬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부여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잘 구체적으로 항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가 올랐던 것은 뭐 지금 GDP에 대해서도 일단 시장에서는 뭐 괜찮았다.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우 지수의 성격이 각 산업별 뭐 어떤 블루칩들, 그러니까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번에 그 구성 종목 중에 뭐 캐터필라, 머크앤코, 맥도날드, 허니웰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적을 다 간밤에 발표를 했는데 모두가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다우 지수는 좀 나름 선방을 한 이유 거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증시의 향방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이 피터 에셀 커먼웰스 파이낸셜 어렵죠, 좀.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이름이 피터 에셀이고요. 이 소속 기관이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시장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을 좀 부여를 해줬는데요. 내년에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강력한 주식 랠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큰 낙폭들이 오히려 좋은 주식의 진입점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증시는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멘트를 했고 뿐만 아니라 기술 분석가들도 지금 어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이런 하락이 오히려 내년에 더 큰 랠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멘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힘든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화살총님, 야생고라니님 뭐 많이 인사 나눠주시는데요. 네네. SLNA 폭등했어요 밤에. 예, 요게 신규 상장사인가요 지금? 저도 예, 모르겠네. 이걸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예. 폭등했네요 진짜. 저게. 예. 몇 %요 저게? 347. 저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저희도, 스터디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오늘 많이 와주신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저희가 좋은 내용들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배 우리 월가 이슈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제 빅테크 중에 성장주는 테슬라뿐인 듯 야생고라니님 또 좋은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그래서 제가 머스크 바로 준비했습니다. 딱이다. 예. 예. 아니 머스크 얘기가 사실은 이게 뭐 트러블 메이커라고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뉴스에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고 미국 뉴스의 핵심 지금 뉴스가 대부분 이 사람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고 왔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왜 인수했는지 근데 뭐 솔직한 얘기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의 이제 트위터 계정에 광고주들이 보세요 하고 공개 서한을 게재했어요.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는 대부분 광고로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머스크가 올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인수가 결정되죠. 결국은 그래서 공개 서한을 미리 보낸 겁니다. 트위터 아무 말이나 하고 난투극 벌이는 지옥판이 돼서는 안 된다. 트위터가 법을 준수하면서 모두가 환영받는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소셜 플랫폼을 만들겠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겠다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 트위터에 광고를 하면 광고주들 브랜드를 강화시켜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 우리 그런 기능을 하는 가장 훌륭한 광고 플랫폼이 우린 될 것이다. 광고 많이 해주세요라고 올린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 사람. 맞아. 그리고 이제 그 편지에 내가 왜 트위터를 샀는지 여러 사람들 추측이 많은데 대부분 다 잘못된 추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류 모두 공동의 디지털 마을 광장을 갖는 게 인류의 미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인수한 거다. 저희 어저께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 예, 그러니까요. 이 두 분들 뭐지 대체? 제가 어제 이 테슬라빠 두 분, 근데 다들 뭐 이렇게 지식인과
또 그분도 정말 좀 이름 꽤나 하시는 분과 네. 모여서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왜 트위터를 인수했을까였는데 지금 머스크가 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또 했어요. 와. 현재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들은 클릭 수만 추구하면서 극단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전한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의견을 건전하게 그러니까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창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대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재밌죠. 난 지금 놀라워요. 닭살 안 보이는데? 나 진짜 와 어제 이 두 분들의 뭐지? 요 얘기는 다음에 또 가져가서 또 길게 한번 나눠보고요. 오늘 시간상.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은 기사에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이라고요. 이게 미국 1, 2등 채굴업체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3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채굴업체인데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쯤 전인가 3주쯤 전인가에 웰스파고인가 뭐 그 보고서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코인 혹한기로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 친구들이 혹한기에도 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채굴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혹한기 잘 견뎌내고 코인 시장에 봄이 온다면 주가가 가장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일으키면서 가장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기대주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던 리포트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회사가 이 겨울만 견뎌내면 따뜻한 봄에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거라는 리포트 애널리스트 전망이 있었는데 얘들이 못 견디겠다고 지금 항복하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미국 가장 큰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는 채굴사 1등입니다. 가장 큰 회사고요. 이게 사실은 하루 전부터 좀 낌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몇몇 보도 매체에서 이대로 현금 고갈로 인해서 그 채굴 장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솔솔 나돌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 기사를 어제 봤었는데 얘가 좀 어렵나? 그 정도는 아닐 텐데 했는데 어제 갑자기 회사가 SEC에 공시를 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 이대로 가면 파산 신청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미리 알린 거죠. 나중에 그냥 한 방에 뒤통수 치면 안 되니까 알리면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되면 만기 도래하는 부채가 있는데 그거 못 갚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 2,660만 달러. 이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1,000억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또 비트코인 24개.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49만 5천 달러. 이거 두 개 합쳐봐야 뭐 3천만 달러도 안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는 거 수중에. 그러니까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부채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월 말에 근데 이제 사실 9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현금이 2,950만 달러, 비트코인이 1,051개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버티려고 비트코인을 계속 팔면서 버텼던 거예요. 24개 남을 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팔 게 없으니 그냥 항복하면서 이제 이 공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장 파산 신청을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증자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근데 증자는 증시 상황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채권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플랜 B로 채굴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장을 건설을 일단 자본 지출을 연기하는 거. 근데 연기하는 건 나갈 돈이 안 나가게 만드는 거지 돈을 뭐 새로 끌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 매각도 검토하겠다. 미국 내에 엄청나게 많은 채굴장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이 그런 거 반도체 공장처럼 생긴 게 채굴장이거든요. 이걸 팔아보고 안 되면 파산 보호 신청을 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간밤에 주가가 70% 폭락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건 연말 어떤 쇼핑 시즌에 유통업체들 매출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선행 지표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하이어링 랩이라고요. 이 체인 99인 광고 업체인데 컨설팅 업체인데 여기서 설문조사해 보니까 올 연말에 쇼핑 시즌에 임시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작년보다 33%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으로라도 쇼핑업체 가서 유통업체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33% 늘어난 거예요. 이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인데 문제는 이 임시직을 뽑는 구인 수요는 작년에 비해서 8.2%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작년이 이제 역사상 최고치였는데 거기다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긴급 구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한 수요도 6%, 작년이 10%였는데 확실히 줄어든 거죠. 실제 찾아보니까 월마트가 작년에 쇼핑 시즌 연말에 임시직을 15만 명 뽑았는데 올해는 4만 명 뽑겠다. 메이시스도 작년에 4만 8천 명 뽑았는데 올해는 4만 1천 명 뽑겠다. 그나마 타깃은 작년에 10만 올해도 10만
이렇게 목표치는 채우고 있어요. 결국은 유통업체들도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재고떨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임시직을 많이 채용하기가 좀 버겁다는 거고 또 그만큼 쇼핑 시즌 자체가 이전처럼 아주 호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서 이 뉴스를 또 픽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실시간 채팅에 글이 많네요. 네, 예. 올려주신 분들 지금 트렌드 부모님이나 뭐 MG5님 이 메타 때문에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시겁하셨다고. 네, 뭐 24% 빠지는 걸 우리가 메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예, 그렇죠. 이게 모건 스탠딩가에서 간밤에 목표 주가를 기존 205달러에서 105달러로 거의 뭐 반토막을 내고 이랬는데 너무 무책임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마크 저커버그가 너무 메타버스에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럼 이게 지금은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다라고 그렇죠. 많이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근데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저커버그의 애티튜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주목 위기업으로 메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서 CNBC 홈페이지 열었는데 CNBC 기사가 제목이 이상해요. 아주 신경질적인 제목이야. 맞아요. 제목이 뭐냐면 저커버그가 컨퍼런스 콜에서 대답한 내용을 제목을 달한 제목이 뭐냐면 저커버그 월가 비용 절감 요구의 침묵 일관.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 밑에는 메타버스 투자 확대 고집 꺾지 않겠다는 저커버그. 이 제목이 다 이래 기사들. 왜 자꾸 자기들이 왜 꺾으려고 그러냐고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약간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 너무 많은 데서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리고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좀 약간 굽힐 수도 있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유연함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이게 똥꼬집이라 그러나요? 고집을 부리니 언론도 애널리스트도 그냥 패대기 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메타를.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가 기사를 중립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목 자체가 좀 신경질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이제 뭐 메타 망한 듯 막 이렇게 다신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 이런 태도라면 사실은 메타 별로 가망이 없어요. 유연해야 돼요. 비용 줄이라 그러면 줄여야 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주주들도 비용 줄이고 투자 줄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자기 혼자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나 왜 이렇게 짠하지?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